자, 오늘은 2부까지만 강의가 있습니다. 자, 자료를 찾을 때, 요즘은 워낙 온라인 시대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시간을 좀 들여서 온라인 검색을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명여대 도서관에 들어가시면, 이제, 맨 아래에, 그 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숙명여대 홈페이지 맨 밑에 중앙도서관 들어가시면, 그리고 이제 구글 스칼라라는 것이 또 있고 검색 엔진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토론의 논제로 삼은 그 핵심 용어들이 다 검색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검색의 건수가 아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나올 것입니다. 먼저 열심히 온라인 검색을 통해서 특히 숙명여대 중앙도서관 들어가셔서 관련된 이제 검색어들을 가지고 열심히 검색하시고 또 좋은 자료들을 발굴해 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굉장히 토론에서 중요하다.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찾는 방법보다 온라인으로 찾는 게 뭐 한 글쎄요 99대 뭐 1 정도 될까요? 거의 다 온라인으로 찾잖아요. 온라인으로 못 찾는 것의 경우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 아마 10중 8구는 전부 온라인으로 찾게 될 것입니다. 이 온라인으로 찾는 방법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키워드 검색이라는 걸 하실 수도 있고요. 키워드 검색.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 소득제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검색을 하는 거죠. 근데 키워드 검색만 가지고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변어 검색 이런 거죠. 상관어 검색 또는 뭐 연구자를 통해서 검색할 수도 있을 테고요. 또는 이제 뭐 그 해외로까지도 확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제에 따라서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쟁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검색어들을 늘려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이다. 그러면 그것도 반드시 검색을 해 보셔야겠죠.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신다면 또 엄청난 양의 또 자료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마다 시간이 무지 많이 들어가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고 또 세 분, 네 분이서 잘 분담하셔가지고 한 분은 뭐 A 낱말을 주로 찾고 다른 분은 뭐 B, C 이런 식으로 목록화를 한 뒤에 그거에 대한 모든 자료를 한번 검토하셔서 꼭 필요한 찬성팀에 먼저 필요하고 뭐 한 것, 이게 우리에게 먼저 우리 팀에 먼저 필요한 것들을 목록화한 뒤에 그것들을 1차로 검토한 뒤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이제 다운로드를 받거나 출력을 하거나 해서 세 분이 함께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 작업이 만만치 않게 시간이 들어가니까 효율적으로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숙대 도서관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이제 과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논거 카드 만들기, 요것을 좀,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논거 카드를 잘 만드시면 아마 좋은 토론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자, 논거 카드를 만드는 이제 세 가지 기준은 뭐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니까. 첫 번째는 쟁점들에 따라서 만들 것. 무조건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논점 분석하셨죠? 논점 분석표에 나와 있는 그 논점에 따라서 논점 중에도 찬반이 모두 동의한 그 쟁점들이 한 세 가지 정도 되잖아요. 그 쟁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들을 찾고 그 자료 가운데서 찬성팀에게 유리한 논거, 반대팀에게 유리한 논거, 이것들을 뽑아낸 뒤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카드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쟁점에 따라서 만든다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쟁점에 따라서 만들 때 이 논거 카드의 가장 중요한 그 특징은 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반드시 출처를 정확히 명시해야 된다. 이따 이제 제가 열어봐 드리면 이제 그 논거 카드에는 이렇게 출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로 쉬운 것만 하시더라고요. 기사, 인터넷 기사들 중심으로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좀 더 아까 얘기한 그 사례 연구 같은 거 논문들 있잖아요. 이 논문들을 조사하시면은 거기에 이제 저자 이름 등등 해가지고 논문 제목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더 설득력 있는 뭐 타당한 이런 논거들이 되니까 논문들도 열심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반드시 이렇게 출처가 명시되어야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출처는 여러분이 쓰는 논거 하나하나마다 달아 놓으셔야 됩니다. 좀, 좀 성실성이 요구되는 작업이군요. 그러니까 하나의 쟁점 안에는 여러 개의 논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의 쟁점 안에는 논거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근데 이 여러 개의 논거들을 하나하나 분리해가지고 하나의 논거는 하나의 장에 쓴다. 그리고 그 모든 장마다 이렇게 출처를 명확히 밝혀 놓는다.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의 서열화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순한 자료로부터 구체적인 자료로, 그러니까 큰 자료로부터 좀 깊이 있는 자료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논거 카드를 만들면 좋겠다. 요거는 이따 뭐 순서상 뭐 이렇게 제가 다 정해놨으니까 그걸 따라오시면 뭐 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너무 큰 자료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따로 목록화 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 스캔으로 또 별도로 보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렇게 그 논거 카드에다가 별도로 뭐 이 자료를 사용한 별점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논거 카드는 아주 뭐 정형화된 그 형식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쟁점에 따라서 논점 분석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논거가 뭐 여러 개면 하나의 쟁점에 뭐 5, 6개, 7, 8개, 10개씩 이렇게 쭉 만들어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숙명토론대회 결승전에 올라간 팀 논거 카드가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렇게 많이 준비해서 이렇게 하이라키 하나의 논거의 체계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그때마다 막 계속 토론해 가면서 보완도 해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논거 카드 어떻게 만드는지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지난 학기 우리 열심히 토론한 팀 가운데 하나를 좀 가져왔는데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팀원끼리 함께 하는 것이 좀 재미도 있고 또 준비도 잘 되고 탄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한 2주 정도 이제 준비한 기간이 필요한데 그때는 팀워크를 좀 잘 발휘해서 일을 함께 한다. 이런 걸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형식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자, 농구 카드는 찬성팀 따로 만들고 반대팀 따로 만들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찬성팀이 농구 카드를 만들었으면 세 분이 다 보내는 게 아니고 엄지 한 분이 이런 것을 다 정리를 하셔서 한 분이 저에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농구 카드 만드는 세 가지 원칙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농구 카드를 평가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쟁점 분석이 잘 됐느냐, 그리고 이렇게 논거들을 하나하나 분리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느냐, 이것을 함께 보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이 팀은 지금 현재 반대팀입니다. 근데 찬성팀에서 쓸 수 있는 논거도 간단히 만들어 놨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다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찬성팀과 반대팀이 서로 협력을 하면 좀 곤란합니다. 따로따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전략적인 것이기 때문에
논점 분석까지는 같이 하셔야 됩니다. 논점은 서로 간에 좀 제한된 시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의제를 정하듯이 논점은 미리 정해서 확정을 해 놓는 거고요. 하지만 그 뒤부터 논점 카드라든지 토론 개요서를 쓸 때는 따로따로 분리해서 쓰셔야 되겠습니다. 하나의 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요건 이제 반대팀이니까 반대팀의 논고 카드니까 반대팀의 경우에 찬성 측이 쓸 수 있는 논거들을 또 간략히 이렇게 열거를 해놨는데 아주 많이 열거하지는 않았습니다. 쟁점별로 찬성팀은 아마 이런 논거를 쓸 것이다 라고 간단히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논점은 찬성과 반대가 공유를 했죠. 함께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논거부터는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논거로 쓸 것이냐. 반대팀의 경우에는 찬성팀이 이러한 논거를 쓸 것이라고 이미 예측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논거 카드를 만들 때 이제 그 자료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수업 토론을 할 때까지는 더 많은 논거들을 쌓아갈 테고요. 그때는 이제 찬성팀의 논거들이 주로 어떤 것인지도 더 많이 예측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거기다가 또 그럼 어떻게 우리가 반론할 것인지, 어떻게 반박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또 고민하시게 되겠죠. 네. 자, 근데 반대팀은 어떻게 논거 카드를 만들었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쟁점을 이제 물음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첫 번째 쟁점이 뭐냐? 대학의 교육제도, 대학이라는 교육제도라는 것은 청년 실업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 또는 관련이 어느 정도 많은가? 관련이 없다고도 할 수 없고 또 완전히 관련이 있다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논제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은 청년의 이런 실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걸 위해서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한번 찬성팀의 입장과 반대팀의 입장을 나눴을 때 반대팀의 입장이라면 대학이 청년 실업에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해야 되니까 관련이 낮다라는 그런 논거들을 찾아야 되겠군요. 이렇게 보니까 관련성이 높지 않다라는 기본적인 해석, 틀을 가지고 논거들을 찾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다양한 고용 서비스의 정책 효과성 분석을 통해 가지고 보니까 청년들의 고용 실태가 대학과 크게 관계가 없더라라는 이런 자료를 하나 찾았고 또 두 번째 자료는 자 이렇게 스위스의 경우 보니까 스위스는 일자리 지원 정책이 대학하고 크게 관계가 없더라. 물론 이제 이게 한국의 사례가 아니다 보니까 아마 결정적인 논거로 쓰이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스위스의 사례이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보완적인 그런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스위스의 사례는 굉장히 길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라면 별첨 자료로 빼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스위스의 자료도 한번 활용할 수 있겠고 또 자료 1, 3번 첫 번째 관련성 부분에서 세 번째 이 그 논거 카드로는 자 진로 교육이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청년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학의 어떤 시스템, 교양이라든지 전공 교과목 이런 것에 치중할 게 아니고 대학 내에서 또 다른 형태, 진로 교육이란 형태로 특화해야 된다. 그래서 뭐 초중고에서도 우리가 진로 교육을 할 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학에서도 별도의 진로 교육을 통해서 이거 담당하면 되는 것이지 대학 전체가 청년 실업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청년 실업의 문제를 대학의 교육 제도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무엇이냐면 청년 실업의 원인은 결국 어디에 있다? 대학에 있지 않고 사회에 있다. 또는 경제의 변화에 있다. 이렇게 이제 중소기업이라는 이 시스템이 붕괴된 강소기업이 덜 성장한다든지 또는 대기업 자체가 이제 자동화로 많이 가가지고 예전과 같은 많은 고용률을 창출하지 못한다고 할 때 저절로 취업이라는 것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회의 변동, 경제 구조의 변화에서 찾아야지 이거 대학에서 찾아도 곤란하다. 이건 정부의 정책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본적인 내용을 건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중소기업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더라. 어? 그래서 청년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야. 어? 대학생들이 중소기업으로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 뭐 이런 일자리에 대한 선호도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대학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것은 일자리 선호도, 대학생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있더라. 이렇게도 또 우회적으로 이제 공격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 측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데, 왜 중소기업이 나쁩니까?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이 되고 강소기업이 결국은 아주 좋은 일자리가 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정부 정책도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 하고 이제 찬성팀을 공격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실업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어떤 사회의 이제 문제이지 대학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일자리의 문제이고 해서 근본적으로는 대학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반대팀에서 논거로 많이 활용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쟁점은 뭐였냐면 자 그러면은 대학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재의 이런 산업 시스템에 정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 대학이 좀 고리타분하냐 아니냐.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것이 상하탑으로 예전처럼 그냥 보따리 장사 예전에 뭐 식으로 철밥통이라고 많이 그랬잖아요. 그죠? 10년 전 지식을 가르치는 교수들도 꽤 많고 그랬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지금도 그런가요? 봤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맞춤형 교육들을 대학이 도입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대학은 나름대로 이렇게 산업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교육 질적인 내용들을 바꿔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대학은 나름대로 책임을 다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이제 그 대학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이러한 이제 그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례들을 제시를 좀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대학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학과주정도 하고 있고, 뭐 이런 데 보면 이제 삼성전자하고 협업을 하는 이런 대학들도 늘어나고 있고, 그 대학 자체가 실제로는 이렇게 그 현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러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이 정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새로운 대학 내의 제도 개혁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뭐 3D 프린팅을 중시하는 이런 이제 융합 학과들을 많이 신설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학은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서 나름대로 필요한 이러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더 대학에게 책임을 지라고 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쟁점이 뭐냐면 대학의 본질이 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대학 그 고등교육법에 대학은 세 가지의 기능을 갖고 본질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두 번째는 연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연구 교수들이 주로 하는 거죠. 물론 교수만 하는 건 아닙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하버드나 예일, 프린스턴 이게 뭐 좋은 대학들은 학부생 수준에서 이미 좋은 연구 논문들이 나오잖아요. 연구는 물론 주로 중심이 교수들이 하는 거지만은 석박사 또 학사 여러분 이제 학부생들도 연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봉사입니다. 봉사의 의미는 넓게 보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회 더하기 인류에게 기여하는 겁니다. 이바지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제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이제 대학 교육의 목적입니다. 자, 거기에는 이바지라는 차원에서는 취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산업체라든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제공해 주는 거 이렇게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을 통해서
이제 성실한 또는 이제 합리적인 시민을 이제 배출해 내는 거, 이것도 또 그리고 또 이제 이러한 기업에 인력을 제공해 주는 거, 이런 것들도 속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쟁점에 따라서 필요한 이런 논거들을 쭉 열거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말은 쉽지만 논거 카드를 만드는 작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럼 이제 두 번째 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여러분이 논점 분석과 논고 카드를 잘 수행하게 되면 뭐 그렇게 어렵게 진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좀 애를 먹으신 팀이 있다면은 특히 팀워크에 좀 문제가 있다면은 토론 개요소를 쓰는데 조금 난항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개요소라는 것은 흐름을 맞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흐름 맞추기. 여기 보면 흐름도라고 제가 이미 써놨죠, 그죠? 수업 토론, 우리 이제 숙명 토론 대회인데요. 수업 토론에 토론 흐름도 있습니다. 자, 찬성 입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대팀 최종 발언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죠, 이렇게요. 이 흐름대로 여러분들이 개요소를 쓰시면 되겠는데, 크게 개요소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최종 발언은 양념식으로 써도 되니까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론 부분입니다. 찬성팀 입론이 있고 반대팀 입론이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확인 질문이 하나 있으니까 찬성팀의 입론을 쓰시는 분들은 반대팀이 우리의 입론에 대해서 어떤 확인 질문을 할 것인지를 예상하셔서 어떤 확인 질문을 할 것인지 예상한 뒤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찬성팀은 입론을 쓰면서 반대팀의 확인 질문을 예상해 쓰시고, 이 예상된 확인 질문에 대한 예상되는 그런 여러분 찬성팀의 그 답변을 써놓으면 첫 번째 입론이 된다. 반대팀은 반대로 하면 되겠죠? 반대팀의 입론을 쓰시고 그 다음에 찬성팀이 어떻게 확인 질문을 할 것인지를 예상한 뒤에 예상된 확인 질문을 쓰시고 그거에 대한 반대팀의 대답을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반론이 되겠네요. 그죠? 제1 반론으로 되어 있는데요. 찬성팀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찬성팀이 반대팀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반대팀의 입론이 들었는데, 자, 반론이라는 게 뭐냐면, 자, 반론과 반박, 이제 제2 반론이라고 나오는 부분과, 이건 이제 반박인데요. 반론과 반박은 내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반론이라는 것은, 자, 찬성팀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팀이 반대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반대팀 입론을 했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무턱대고 에이 설득력 없다 그러면은 청중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찬성팀은 토론할 줄 모르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자, 반대팀의 입론 가운데 어떤 부분은 타당합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타당합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인정해주고, 하지만 반대팀은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반대팀에게 인정해주는 부분을 먼저 인정해준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팀에 옳은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더 옳습니다. 해서 논의를 우리의 찬성 쪽으로 끌고 오는 거. 그러니까 반이라는 건 되돌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되돌리는 논의예요. 찬성팀이 했던 논의를 반대팀이 뒤집었는데 이 반대팀의 논의를 뒤집어서 다시 이렇게 찬성팀으로 되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청중의 마음을, 반대팀에 기울었던 청중의 마음을 찬성팀으로 끌어당기는 것.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대팀의 옳은 점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반대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성팀의 옳은 부분을 인정해주고, 그래도요 우리가 더 옳습니다, 이렇게 더 옳다라는 측면으로 주장을 하는 것은 반론이다. 반박은 뭐냐면, 제2 반론은 뭐냐면, 자, 반대팀이 지금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거는 잘못된 통계에 근거한 것입니다. 또는
앞에 한 말과 모순이 됩니다. 또는 우리가 찾은 이런 자료에 의하면 반대팀의 이 자료 논거들은 잘못된 것이거나 또는 불충분한 것이거나 부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료가 더 맞고요. 반대팀은 이런 모순을 범했고요. 그래서 반대팀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해가지고 상대팀의 잘못을 논파하는 것, 깨트리는 것. 이건 반박입니다. 이해되셨죠? 반론은 상대팀의 장점을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옳다라고 해서 청중의 마음을 우리 쪽으로 끌고 오는 것인 반면에 제2반론, 반박은 상대팀의 어떤 잘못을 지적해서 그것을 깨트리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니죠. 청중으로 하여금 반대팀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것은 반박, 제2반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가장 하이라이트가 바로 자유토론입니다. 자유토론은 준비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렇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 놓겠습니다. 자유토론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 하면 나중에도 제가 엄청 강조를 할 것입니다. 자유토론 때는 실제로 진검승부를 가지고 맞부딪히는 부분이다. 무엇으로 맞부딪힐 거냐? 실제 사례를 찾아올 것. 찬성팀에게 유리한 사례가 있고 반대팀에게 유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각기 2개씩 정도 찾아오세요. 찬성팀에게 유리한 사례를 찾고 반대팀에게 유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자체가 찬성팀에게 유리한 게 있고 반대팀에게 유리한 게 있어요. 이걸 잘 선별하셔야 됩니다. 찬성팀에게 유리한 사례를 가져와서 이 사례를 봐라. 그러면 우리 찬성팀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쉽게 알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라는 것이고요. 반대팀은 반대로 무슨 소리냐? 이 사례를 봐라. 이 사례를 보면 반대팀 주장이 옳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래서 자유토론 때는 사례를 놓고 서로 공격과 방어를 펼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자유토론 때는 어떤 이제 흐름을 보여주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논거들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잘 이해하셨으면 그럼 이제 개요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쓰기는 또 제가 형식을 미리 갖춰놨으니까 그대로 따라 쓰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형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건 아니고요. 이 형식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내용 4가지를 뽑아낸 겁니다. 자, 어쨌든 토론 형식에 맞춰서 논점을 중심으로 작성을 한다. 이건 제가 이미 형식을 드려놨으니까 여기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고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아무튼 요건 뭐 읽어보시고 자, 그럼 한번 토론 개요서 보기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청년 실업 대학의 책임이다라는 이 논제에 대한 토론 개요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입론에 보니까 이 팀은 지금 반대팀입니다. 그 반대팀인데 찬성팀의 입론도 적어놨어요. 이것이 토론의 아주 기본입니다. 내가 반대팀이라고 해가지고 반대팀만 쓰는 건 아니에요. 논점 분석표를 여러분이 내셨는데 몇 팀은 자기들 것만 쓰고 상대팀 거는 쓰지 않으셨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건 다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교환하지 마시고 찬성팀은 이렇게 주장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반대팀의 입장에서도 찬성팀이 이런 주장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예측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측이 됐으니까 반대팀이 찬성팀 입론이 끝난 뒤에 뭘 하겠습니까? 확인 질문을 하겠죠. 자, 이걸 잘 듣고 궁금한 점들, 확인해야 할 것들을 또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묻게 되고 이 물음이 끝난 뒤에 반대팀 입론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반대팀의 입론을 좀 자세하게 쓰게 됩니다. 네. 자, 반대팀이 무엇을 주장할 것인지 반대팀의 입장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쭉 입론에 들어가게 됩니다. 잘 검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입론이 끝나면 찬성팀에서 확인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 확인 질문에 대해서 뭘 해야 되냐면 답변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답변까지도 이건 뭐 다 예상으로 해 놓는 것들입니다.
완벽하게 안 해놓으셔도 되고요. 예상으로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1반론입니다. 제1반론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반대팀이 얘기한 내용을 듣고 그것보다는 우리가 더 옳다라는 찬성팀의 이런 장점을 알아봐주고 인정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더 옳다, 그래서 결국 의사결정의 마지막 이제 그 결정은 반대팀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쭉 반론을 쭉 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아주 성실하게 반론을 만들어놨고, 어떤 부분들은 좀 약간 불명료한 부분들도 있고 합니다. 이건 제가 피드백을 해 놓은 것들인데요. 크게 도움은 되지 않으시겠지만은, 그래도 이것이 제가 좋은 이제 토론 개요서라고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발언은 이제 뭐 약간은 레터릭, 수사학적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청중에게 호소하는 거니까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나중에 제가 또 다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은 개요서 수준에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잘 쓰시려고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이렇게 흐름을 잘 잡아서 이렇게 토론하면 되겠구나. 선생님, 우리 토론하는 게 이런 건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토론하겠습니다. 정도 보고하는 수준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자유토론이 지금 빠졌네요. 네, 반론. 다음에 잠시만요. 네, 여기 자유토론 제가 소개를 안 해드렸네요. 네, 자유토론은 이제 이렇게 아직 확실히 정하지 못해 놨는데 기본적으로 사례 중심으로 하면 좋겠다. 시간이 여러분 부족하실 겁니다. 지금 논거 카드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 논거 카드와 토론 개요서를 함께 병행해서 쓰신다면 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분이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좀 한 분이 좀 중심이 돼가지고 계속 모으고 다른 분들은 자료 조사하시고 잘 분담을 하시면 아마 더 빠른 시간 내에 더 좋은 결과물을 이제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 두 가지의 과제에 대한 설명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토론이 무엇냐? 아무리 설명해도 직접 해보는 것만 못하죠. 그러니까 토론은 해볼수록 어렵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근데 어려움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준비하는 것이 만만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준비 과정의 첫 번째, 내가 정확히 이 논제를 이해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갖기가 쉽지가 않고요. 두 번째, 내 주장이 명료한가, 내가 내세우는 바가 뚜렷한가, 그리고 내가 내세우는 그 이제 내용에 뒷받침 논거들이 적절한가, 이런 것들을 잘 연결해가지고 더 나아가서 상대팀은 또 무엇을 주장할 것인가, 그래서 상대팀의 주장까지도 예견해서 미리 준비해 놓고 더 나아가서 이제 좀 청중을 배려하는 이러한 이제 내용까지 함께 곁들여야 하기 때문에 토론 준비는 끝이 없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만큼 여러분들은 일단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그 정해진 시간 안에서 이런 토론 논거 카드나 토론 개요서 쓰기를 끝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형식에 충실하게 쓰시기만 하면 모두 다 만점을 받으시게 되니까 좀 형식 자체를 좀 충족시키는데 좀 전력을 기울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